다 음성화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소득세를 좀 배우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주 걸 보시면 그래도 60% 이상 하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가 맞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없다가 맞죠. 없다가 맞고 그 비영리법인은 여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못하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상생세법상의 공익법인만 그 증여세 받을 대상에 제외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그 엄격하게 적용해서 상생세법의 공익법인이 아닌 데 대해서 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그 법리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년 이내에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임야 같은 거를 받으면 임야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경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출연을 받았는데 기부를 받았는데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써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이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를 비과세를 해줬지만 3년 이내에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세법에서 보면 증여세를 비과세 해줬는데 그 대신 이런 요건을 지켜라 이렇게 만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대상 매각 대금은 그러니까 1년 이내 30%, 60%, 3년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트릭인데 예전까지는 70%였다가 2021년부터 80%가 돼서 저는 80%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소득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계율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실무에 나오는 기타 소득이나 이쪽을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인컴 텍스인데 외국 다른 나라 건 좀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인컴 텍스 안에 개인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을 보면 인컴 텍스하고 코퍼레이트 텍스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영국 그다음에 일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고 지지난주에 배웠던 법인세 그거는 법인 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류 역사에서 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12월 말, 3월 말, 6월 말 이렇게 사업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들의 경우는 무조건 캘린더 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라는 거가 굉장히 논란이 원래 많았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총 수익 금액에서 이제 그 수익 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기업에게서는 총 수익 금액 비슷한 걸 뭐라 그러냐면, 수익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익 비용,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쓰고, 법인세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다른 말로 쓰냐면, 그 입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손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좀 다르지만, 서울세법에서는, 어, 그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그리고 이게 수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보면은 그 현금주의라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득세는 명확하진 않지만, 현금주의를 하는 것도 있고, 발생주를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은 다 거주자인데요. 거의 다 거주자지만 그 납세의무자는 이제 소득이 있는 개인인데 그 국적 관계없이 우리나라나 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국적 관계없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 거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좀 달라서 그, 그, 어, 시티즌십,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다 미국에서 신고를 해요. 그게 미국의 소득세에 좀 독특한 그 제도고, 대신 그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북한에 갔다가 억류당한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이면 그 미국 정부가 끝까지 이제 구출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그 납세의무는 월드와이드 인컴에도 다 지게 하면서 저기 미국 시티즌십이면 그 출생 국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이 미국의 독특한 사상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그 국적이랑 관계없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어디 또 있냐면 상속세법, 증여세법에도 있고요. 또 외환거래법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법에서 하는 거는 조세법 거주자가 좀 비슷하고요. 외환거래법상의 거주자는 세법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어, 과세 대상은 이것도 법인세랑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인세는 그 순자산 증가세 그래서 법인이 어떠한 사업,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었든지 모두 다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법은 그 과세 대상을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그 상장주식 매매 차익 그래서 현재 이제 우선 비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다 과세가 되어 있는데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대리주 것만 과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상장주식 매매 차익 과세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이걸 이제 과세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도 과세하는 게 맞는데 이거 과세하겠다 그러면 증권시장이 막 하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 새로운 정부에서는 뭐 이거 안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 시험 한 40년 전에 처음에 배울 때 그 말씀드리면 그때 그 우리 교수님이 딱 했던 게 도덕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거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도덕이 사업소득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됐지만 그 불법소득에 대해서 그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열거되지 않은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그 종합과세 그래서 뒤에도 그 표가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 과세소득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놨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거를 종합과세라고 그러고 그 분리과세에서 말씀드리면 이자나 배당 같은 거 연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이동 근로자는 또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또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분리과세라고 그러고 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과세라는 말을 썼는데 이 퇴직소득하고는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나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가 있고 보통 그 월급을 받게 되면 거의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뭐 예금을 넣었으면 이자가 많이 적거나 보통 1년에 1년에 한 6월, 12월 달에 은행들이 이자를 계산해 지급할 때 그때 14% 그 소득 시장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들은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끝나고 그게 아닌 것들은 5월 달에 정도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종합소득이랑 합산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데 제가 퀴즈에다 이걸 넣어놨는데 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다가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할까요?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생긴다든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합산해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은 우리가 오늘 배우진 않지만 배우진 않지만 그 만약에 20년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20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을 20으로 나눠서 세금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나서 다시 곱하기 20년 곱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연부연승법이라고 그러니까 연을 나누고 연을 곱했다는 말을 쓰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것은 배우진 않을 건데 또 하나는 그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이 훨씬 세금이 적어요. 적어서 가급적이면 퇴직소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많이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예퇴직 같은 거 하면서 받았을 때 그거를 과거에는 이게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걸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양도 차익 같은 것들인데 비상장 주식은 다 과세가 되고요. 주로 가장 많은 것들은 토지나 그 건물, 아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있다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긴 하지만 종합소득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인데 보통 국세청에서 그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통지가 다 가긴 가요. 근데 가지 않아도 본인이 꼭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무신고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을 내게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소득들이 있으면 합산 신고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게 없으면 원천징수 딱 끝냈으면 그냥 종합소득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한 군데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그 종합소득 신고를 그거 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요. 또 외국 거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은 그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은 우리가 일본 거 굉장히 많이 뵙게 봤었는데 일본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비슷하게 연말정산 안 하는데 제 기억에 연 1,200만 원인가 이상이 되면 그 연말정산 관계없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자 소득 같은 게 나왔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거가 은행 예금 이자나 뭐 채권, 그 국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이자 같은 것들인데 원래 이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금하고 이자율하고 기간이 있어야지만 이자가 계산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자 소득이고 그 비과소득이라고 해서 그 이제 개인종합관리자 돼서 뭐 얼마까지 하는 것들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소득은 그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소득은 여기 제가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금액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소득하고 이자 소득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근데 뒤에 따로 나오겠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기 때문에 사업소득하고 사업소득 금액은 개념이 좀 달라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이라는 그 말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배당소득은 그 이제 뭐 우리가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같은 건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배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제 배당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배당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배당이 됩니다. 그 우리는 별 관계 없지만 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자가 되는지 배당이 되는지 이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자는 원금 이자율, 그다음에 기간이 있는 것들은 이자 소득이고 그 거는 배당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배당에 관해서 보면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기소법인세라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 이중과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과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하나가 이제 개인으로 사업하는 경우하고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한 번 내고 거기서 배당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세금을 내서 두 번 내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지조세에서 나오는데 그 어느 하나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제로 다 없어졌지만 그 미국을 이제 국제 운항을 하게 되면 그 국제 운항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과세하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과세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거래에서 이렇게 국가 간의 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법인이 개인보다는 세금을 두 번 내기 때문에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그 공제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배당의 소득에서 특별히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자하고 배당 소득을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득을 지급할 때 보통 은행들 이자는 14%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14%의 1.4%를 내는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지급하는 사람들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납부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그거로 그냥 끝나는데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14%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14%를 냈지만 만약에 종합소득세는 뭐 30%다 그러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1,000만 원이 내려갈 거면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배우진 않았지만 그 4대 보험 같은 걸 보면은 이 금융소득 같은 게 있어서 그 종합과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즘은 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보다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걸 더 내는 것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대비할 수 있는데 여기 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그 사업 그러니까 법인 형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사업을 법인이 하면 법인세가 되고 개인이 하게 되면 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요새는 뭐 그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 법인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뭐 그 업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그 연간 수익 금액이 한 5억이나 10억 정도까지는 개인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세법뿐만 아니라 그 거래관계나 뭐 여러 가지 다 따져서 이제 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써놨는데 그 주택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만 팔면 그거는 그냥 양도소득이 되는데 그 지금도 좀 있긴 있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직장사라고 해서 집을 자기가 계속해서 사고 팔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가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팔고 이런 분들 그런 경우가 그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사업소득이 되는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이게 사업소득이고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사업소득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에서 입금에서 송금을 뺀 거랑 이렇게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월급쟁이만 하면 이쪽에 별 관계 없어서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주로 개인 말씀드릴까? 세무사들이 주로 하는 쪽이 이런 사업소득에 관한 사업소득자에 대한 그 기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소득의 차이도 좀 있는데 그 법인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우선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인데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는 법인은 다 그냥 법인세 하나 다 들어가는데 그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자나 배당으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 처분손익 같은 것들도
세법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양도소득 과세를 하고 그 사업소득에 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그냥 저기 사업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인 인건비는 그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게 없어서 출자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출자금은 그냥 수시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법인 사업이랑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여기 이제 종속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누구 고용주 밑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그런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뭐 급여나 상여나 임금 수당 이런 것 여러 가지 들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본 세법에서는 이거를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급여소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종교인 소득세라는 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 이런 분들이 그 소득세를 내도록 했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던 게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꼭 이렇게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게 이제 근로소득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과소득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뭐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비 이거는 자가운전 하면서 실제로 그 회사 업무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식대 같은 거 10만 원까지 이런 것들 안 내고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받으면 그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소 금액자가 들어갔는데 여기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를 뺀 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는데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게 필요경비인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 근로소득 금액가 그냥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얼마면 언제 얼마까지 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미국 세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면은 출퇴근할 때 썼던 휘발유 값이나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자기가 월급 받기 위해서 썼던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 영수를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법에서 얼마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공제를 해줘요. 그다음에 모두 아시겠지만 매달은 이렇게 원천 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하게 되고요. 혹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이라고 있는데 연금소득은 우선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한 10년 전에 좀 바뀌었는데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연금 이걸 낼 때 이게 본인 부담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주 부담분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일단 하고 나서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받고 나고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총연금 받는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거가 연금소득 공제가 되고 이것도 그냥 근로소득 공제랑 비슷하게 세금에서 얼마를 딱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지는 하는데 종합과세가 원칙이고요. 이제 사적연금, 개인이 연금에 대입하는 것들은 연간 1,200만까지는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보면은
사업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들인데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위약회원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고료라든지 강연료, 그다음에 이저 비용단체들을 보면은 이사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참석 사례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여기도 보시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 필요 경비는 원래는 증빙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거를 차감해 주는 게 원칙인데 뒤에 나오겠지만 강연료 같은 경우에는 60%를 그냥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그 강연료를 받았으면 필요 경비가 60만 원이고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고 그 4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20%가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80%였는데 한 2년 전에 60%를 줄여놔서 이게 60% 내지 80%라는 개념이 써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 인수를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게 되면 분리과세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소득 금액이라서 필요경비도 차감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3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기타소득 총수익 금액은 300만 원 나누기 0.4로 하게 되면 연간 한 1,200만 원까지 받으면 종합소득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20%로 원천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세율이 20%가 안 된다 그러면 정소신고를 해서 20%그 원천적 다한 거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종합소득 세율이 20% 넘어가게 되면 굳이 이거를 종합소득에다 합산해서 하는 것이 더 불리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종합세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그 6가지 그 소득이 있는 것들을 일단 합산을 하고요. 거기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 공제를 뺀 거, 사업소득이면 사업공제 뺀 거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적공제하고 물질공제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종합소득신고는 5월 달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4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10월까지 하게 되고 일본도 3월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비슷하긴 한데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이거 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하고 연금도 빼주긴 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것만 빼줘서 소득 금액을 내고요. 거기서 여기 종합소득 공제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여러 가지를 빼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을 만들고 거기서 세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세액 감면받는 것, 공제받는 것들,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자 같은 걸 미리 냈다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매달 냈으면 차감을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 공제는 크게 나눠서 이렇게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가 이렇게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고요. 1인당 150만 원씩이고 그거 외에 더 나가는 것들이 경로우대자 경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분유자 공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 내리는 것들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 소득 공제, 그다음에 많이 있는 것들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득 공제 같은 것이 있어요.
세율은 우리나라가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린 맞으면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자의 한 40% 정도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칙이 좀 안 맞는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6%에서 45%인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00만 원까지는 6%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세금 얼마 플러스 초과하는 금액의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누진공제액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건 뭐냐면 누진공제액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1,200만 원에는 원래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5%율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 누진공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1,200만 원 곱하기 15%하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곱하기 6%하고 차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108만 원이 됩니다. 세율 곱하는 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면은 두 번째 브레킷에 걸리는데 그때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법에 있는 방법인데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해서 70만 원이 나오고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8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적용하면 420만 원. 그래서 합치면 492만 원의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4천만 원에다가 15%를 곱하면 600만 원이 나오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492만 원이 나와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선택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중과세 방지기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낸 거를 세금을 빼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세 공제는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빼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장세 공제는 사업자들이 장부를 만들면 그거를 공제해 주는 거, 재가 발생했으면 그걸 세액 공제해 주는 거. 건강소득 세액 공제는 다 일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녀세 공제, 영세세.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가 뭐냐면 기부금 공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가. 기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사업소득 계산하면서 비용을 차감을 해주는데 우리 같이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안 하고 세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기부금 공제 한도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15%, 30%를 곱해서 세액 공제를 냅니다. 그 외에도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데 정치자금세 공제라든지 월세 공제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천징수를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지방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세에서나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용어가 다르고 개념은 똑같아요. 영어로는 withhold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100을 지급을 하면 거기서 세금이 5가 나왔으면 그 5를 빼고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withholding이라는 말을 썼고요. 18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소득세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원장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개념이 그 위드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이게 세법에 거래증수라는 말이 있어요. 거래증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데 여기 원천수랑 전혀 다르지만 징수라는 말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배웠지만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 매입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물건값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10%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이 더 받는 거고 여기 원천징수는 뭐냐면 지급하는 사람이 차감하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 징수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아실 거는 반기납부라고 해서 그 상시 고용인이 평균 인원수가 20명 그 이하인 자업장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매달 월급 같은 걸 지급하면서 아니면 계좌부터 지급하면서 원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무서에다가 은행에다 내는 거는 6개월에 한 번만 낼 수 있어요. 반기 납부도 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1983년에 일본에서 한 1년 반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조그만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은 5명인데 5명의 사업장의 경우에 그 반기 납부 제도가 있어서 이런 제도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유의할 거는 그 미리 세무서에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6월까지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7월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세무서에다 신고하지 않으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우리 저기 수강생들이랑 관련 없는데 3년 전에 그 이제 그 종교인 그 소득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 20명이 넘어도 단기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줬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그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평균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소득세 진수 지급명세서라는 원천적 지급명세서인데 관련된 홈페이지는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선 원천유수 우리가 간단하게만 배웠지만 원천유수는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근로 그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여기 미정근로자 소득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한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자세한 것 여기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쁜 건 없지만 보통 은행에서 내는 것들은 그 14%가 되는데 그 비영업 대금들에서 그 금융기관이 아닌 데서 그 이자를 지급할 때는 25% 원천이익을 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단체들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서 수익사업의 그 법인세 과세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데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100%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비영업 대금은 100%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 대금 그 이익에 대해서 원전 입수했으면 골목조 사업 준비금 설정률이 다르다는 것도 그냥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여기는 이제 원천적인 납부하는 거랑 지급 명세서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매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으면 7월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에 2월 지급할 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명세서라고 있는데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거를 일본 말 비슷하게 해서 지급조서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우리말로 바꿔서 지급명세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비슷한 거가 있는데 그걸 지급명세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중근로사들은 매달 이걸 내도록 되어 있고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게 있어서 이것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서 주요 걸 보시면 근로소득은 가미세액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예, 뭐 급여가 얼마고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걸 못 만들었는데 개념은 간단해요. 그냥 1년치 있는 거를 12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이 가맹세표를 본인이 엑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맹세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용근로소득은 뒤에도 나오는데 일당 15만 원까지는 차감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고 원전징수 세율은 소득세가 6%고 지방소득세가 10%라 6.6인데 실제로는 기존에 나오는 근로소 세액 공제가 있어서 15만 원 초과 금액의 2.97%만 곱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3.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거는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업소득 3.3%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급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요 세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간편한 세금이 좀 많더라도 기타 소득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필요 경비가 좀 다른데 강연료나 자문료나 원고료 같은 거는 60%를 차감을 해서 총지급액의 8.88%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12만 원 5천까지는 세금을 안 나오기 때문에 12만 5천만 지급할 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기타소득 지급 원천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율이 80%가 돼서 실제로는 총지급액의 4.4%를 하게 되고 25만 원까지는 원천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화나 골동품 같은 경우들 이때는 80%가 되고 또 소화 골동품 같은 경우도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90%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세법상의 세율은 요거가 되는데 병비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8.8인지 4.4인지 2.2인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종교소득도 안 써놨는데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하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근로소득보다는 기타 소득하는 것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종교인들 세금을 덜 내게 했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인들의 소득세 과세 저항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인 소득도 기타에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서화 골동품도 비슷하긴 하는데요. 이게 주식 양도 차익이랑 비슷하게 우리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서화 같은 걸 과세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제 그 그러니까 화가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반발들을 많이 해서 이거를 사업소득 하지 않고 기타소득을 해놨는데 아마 언젠가는 이게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현재로는 이렇게 기타소득을 해놨습니다. 비슷한 이걸 아까 다 말씀드리면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급 받게 되면 간이세입을 하게 되는데 설지만 그 정규직이나 계약직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인턴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상 그거랑 동일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가 하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월 106만 원이 되면 소득세는 없고요. 4대분 같은 거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하루하루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인력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당 15만 원 넘는 경우만 가능한데 근로소득 공제가 산출세계 55%를 떼주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6.6%를 곱하고 다시 55%를 감해주니까 그냥 15만 원 초과 금액에 2.97%를 곱하면 되고 2.72 소득세고 0.27이 지방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아서 평균 1급이 18만 7천 원이 되면 일용 근로자 소득세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고문이나 컨설턴트 이런 경우인데 그때는 지급액의 3.3%를 원천 인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 사업소득자는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는 쪽에서 기타소득을 하겠다, 사업소득을 하겠다 해가지고 서로 분쟁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아까 거랑 비슷하긴 한데 우선 감사료나 자문료 같은 것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라고 하는 거랑 기타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강연료를 750만 원 받았으면 필요 경비는 원래 실제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 없이 이제 60%까지는 인정해 주니까 450만 원이 필요 경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정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750만 원까지는 받으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서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원천주택세 금액이라는 거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거에다가 22%를 곱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0%인 경우, 필요경비 6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1만 원 5천 원까지 원천징수가 없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12만 원 5천 원에다가 60%를 곱하게 되면 7만 5천이 되고 그게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12만 5천 원까지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고요. 12만 5천 원이 초과되면 앞에 표시한 것처럼
8.8%를 곱해서 그 세금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 금액의 8.8%를 지급하고 아니면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60%를 차감한 거에다가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60%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것이 그 원고료나 뭐 인세 이런 것들이고요. 그 비영리 단체에서 그 이사들이 그 이사에 참석하고 받는 참석 수당 같은 게 있으면 이 필요경비 60%에 적용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 80%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25만원에다가 80%를 곱하면 20만 원을 차감하게 되니까 25만 원까지 지급할 때는 원천 인수가 없고요. 그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는 그 총 지급액에다가 4.4%를 곱해서 4%는 서국세, 0.4%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80% 적용자들은 뭐 이렇게 비영단체에서 해당 이런 거 별로 없지만 이런 상금이나 부상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80%가 되고 거의 대부분은 60% 적용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명세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을 텐데 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내 있고 그다음에 간이지급 요거는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는 뭐 이렇게 지급일의 다음 달 내는 거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분들은 가서 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바꿨던 거는 이게 잠깐 나왔지만 우선 위정근로자 거를 매월로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간이지급하는 것도 매간지에서 매월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오늘 수록세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30분 빨리 끝내서 죄송하지만 10주간 배운 것 중에서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방에 써서 교수님 차후에 10주 강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면은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업무를 보거나 또는 하다가 그 질의사항이나 좀 궁금하고 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카톡에 올라온 그 단톡방에 질의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가능하겠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이게 3차거든요. 근데 1차 할 때는 제가 카톡방에서 나왔는데 2차부터는 그냥 카톡방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안 나가셔도 되고 거기다가 질문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0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질문을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아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답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카톡방은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빨리 끝내도 죄송하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숙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출석 체크하고 나서 하겠지만 10번 다 출석하신 분은 환급 계좌도 따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 정도에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퀴즈도 그러면 화요일 날까지 아니야. 이걸 월요일 날까지 전달해 드리면 될까요? 퀴즈 그러세요. 아니면 그러세요. 오늘은 하루 빨리 했으니까 월요일까지 적어주시면 화요일 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끝낼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면 영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